자,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1의 2단원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1단원 전체를 끝낼 생각이니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의 1단원에서는 바로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바로 1의 2단원에서 이제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건 문학의 또 다른 기능인 바로 윤리적 기능.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식적 기능.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미리 알아보기부터 봅시다. 자, 여행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는 여행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깨달음이나 이제 새로운 사실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준다는 거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여행의 인식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거나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게 바로 인식적 기능이라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이 내용은 바로 뭐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작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이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진리 또는 가치 등을 작품 속에 구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작가가 작품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을 쓴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작가가 문학 작품을 통해 구현하는 것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우리는 많은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 이런 것들을 꼬집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조세희의 난쟁이가 써올린 장훈이라든지 아니면 이 뭡니까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급격하게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뭡니까 삼는 게 그 소설의 주제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뭡니까 빈부격차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그 큰 사회적 문제로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렇죠? 그 외에도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작가는 이제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이걸 더 문제시 삼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 그거를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진리 또는 가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작품 속에 구현된 작가의 고민과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바로 뭐다? 핵심적인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이런 이해력을 키워주고 그다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것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주는 게 문학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에 그려진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우리는 뭡니까? 경험을 간접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나아가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바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역할도 문학이 해준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문학이 하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거죠. 즉 인식적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줬다면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주는 게 문학이고, 이러한 기능을 우리는 윤리적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기능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뭐다? 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자, 이렇듯 문학은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학활동을 즐기며 문학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자발적인 문학 활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학을 읽는다는 것,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뭐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1차적인 목표로서,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글을 읽더라도, 내신을 위해서 글을 읽더라도, 모의고사를 위해서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이 이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작가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가 라는 것까지 파악하는 게 사실 우리는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상 현대문학의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문제 자체에서도 이런 깊숙한 것까지 묻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작품 바로 수호제기라고 하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수필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고전수필이고, 그 다음 기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한자로는 기록할 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성격은 교훈적이고, 그 다음에 성찰적,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회고적,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글이라는 거죠. 자, 제재는 바로 수호제라는 당호. 당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뭡니까? 당, 공간의 이름, 호는 부를 호자거든요. 그래서 부르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자, 주제는 그렇죠. 바로 참된 나. 자, 여기서 이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래의 혹은 본질적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 바로 이 수호제기입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전통적인 자, 한문 양식인 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글쓴이가 경험한 경험, 그 다음 사색,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거. 그 다음 자문자답.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하는 그러한 형식을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물의 의미를 밝히고, 그렇죠? 성찰의 과정을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의문문에서 글이 출발을 합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해서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제시를 하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호제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설명했듯이 바로 제목에 보면 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글의 갈래를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기가 갈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현상, 개념, 그쵸? 일의 연유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 갈래를 우리는 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 그렇죠? 이런 것을 만들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쓴 그 고전 수필이 바로 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 수호제는 이제 사실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이 수호제는 바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보고 화자는 처음에 의문을 가져요. 어떤 의문? 자,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이 글쓴이는 이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바로 뭐다? 일반적인 생각, 즉 일종의 통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통념을 통해, 그렇죠? 수호제 이름에 의문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을 하더라는 거죠. 왜? 독자들도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자신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같은 의문을 제시를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더라는 거죠. 자, 내가 장기로 귀향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글쓴이가 바로 귀향을 오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바로 뭐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내가 장기로 귀향을 온 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바로 글쓴이가 깨달은 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바로 뭐다? 나의 본성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내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것은 바로 본질적 자아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 방학 동안에 뭡니까? 그 일제강점기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리고 이제 본질적 자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딱 떠오르는 혹시 작가가 없습니까? 그렇지, 바로 윤동주 작품하고 엮어가지고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지문이 바로 이 수어제기라는 지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나라는 존재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거는 현실적 자아를 나타내고 어떤 거는 이런 본질적 자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윤동주 시에서 시에 나오는 그런 그 자아를 나타내는 시어들과 의미가 통하는 것을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 나오기가 제일 좋은 지문이 바로 이 수어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서연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을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꺽쇠로 표시합시다. 내 밭을부터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 제시된 것이 바로 뭐다?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바로 이 다음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방식은 바로 뭐다? 뭡니까? 달아날 자가 있는가? 하고 물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자문자답. 그렇죠? 자문자답 플러스 열거. 그렇죠? 자, 열거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다? 이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근거를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일종의 뭐 열거 예시를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시도 속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죠? 열거는 사실 사용되면은 거의 예시랑 동시에 쓰인다고 보기는 해야 돼요. 거의 80% 이상은 열거 예시는 같이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런데, 자, 그런데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라는 거죠.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잘 달아나기 때문에 드나드는데, 즉, 나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즉, 여기서 제시되는 게 바로 뭐다? 나의 특징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 특징은 바로 뭐다? 세속적 이익과 유혹에 쉽게 흔들려 지키기가 매우 어렵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카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라는 거죠.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자,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일본인들이 우리 말 듣고 우리 편 들어주면은 너희한테 이만큼의 재산을 보장해 줄게. 너희한테 이런 지위, 부와 명예를 줄게. 이러니까 그 말에 훅 넘어가지고 친일파가 돼. 자신의 신념을 꺾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 그걸로 이제 안 통하니까 어때?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너를 이제 뭡니까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뭡니까 위협을 해가지고 겁을 주어가지고 뭡니까 신념을 꺾고 친일파가 된 그런 사람들도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흔들려 버리고, 그다음 아름다운 여인만 보더라도 뭡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서 제시된 것이 자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나아가 달아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는 바로 뭐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실과 끈으로 묶고, 그렇죠? 그다음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바로 철저한 자기 수양을 이렇게 뭡니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부터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제시된 게 바로 뭐다? 나를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잃어버리기는 쉬우나 돌이키기는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장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부 다 바로 뭐다? 본질적 자아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켜야 되는 신념, 소망, 이상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올려놓고 작품을 한 번 더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까지는 바로 뭐다? 자신이 뭡니까? 장기로 귀향으로 와가지고 수호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 사색의 결과를 지금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이제 돌아봅니다. 자, 봅시다.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던 이 나는 바로 현상적 혹은 현실적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상적, 현실적 자는 바로 뭐다? 세속적이고 나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나 잘못 간직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요 나가 바로 뭐다? 본질적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뭡니까? 과거를 위한 공부는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 위해서 했던 공부는 뭡니까? 본질적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 그렇죠? 처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무관 내에 비단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길이 바로 벼슬길이 된다는 거죠. 즉 벼슬을 하는 동안에는 바로 뭐다? 나라 일을 한다고 바빴기 때문에 자신을 수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황이 쓴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뭡니까? 자기 자신의 공부를 학문을 수양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뭐야? 어디가 돌아다니다가 이제와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벼슬길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서, 그럼 여기서 또 처지가 바뀐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귀양, 즉 유배죠, 그렇죠?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글쓴이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자, 다음 페이지. 자,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뭐다?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뭐다? 바로 귀양지, 즉 장기라고 하는 섬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귀양지는 바로 뭐다? 글쓴이가 본질적 자아를 되찾은 공간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장기라고 하는 공간은 고전소설인 허생전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치? 허생전이 뭡니까? 이상국인 빈섬에서 쌀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 뭡니까? 장기라는 곳에 가서 갖다가 팔았다. 그래서 은 100만 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곳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나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바로 자문이 되죠. 이것은 이꼴 자를 성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물어보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내면을, 그렇죠? 반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나를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성찰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뭡니까? 결국 붙잡아서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라는 의미가 바로 뭐다? 나를 되찾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둘째 형님도, 그죠? 정약용의 둘째 형이 바로 정약전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그 뭡니까? 이 나는 바로 본질적 자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쫓는 건 바로 현상적인 자아가 돼서 서로 역시 대립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적어놓읍시다. 그러면 본질적, 그리고 이게 현상적인 거죠. 자, 그래서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오직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라는 거죠. 즉 오직 큰형님만이 수호제라고 하는 서재 이름을 짓고는 자기를 뭡니까? 지키는데 굉장히 큰 수양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향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나들도 전부 다 바로 뭐다? 본질적인 자아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질문의 형식을 했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형님만이 바로 뭐다?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위배를 가지 않았다. 라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연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내 태연, 이것 역시 바로 본질적 자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거를 핑계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큰 형님이 자신을, 나를 지킨 것에 대해 겸손하게 표현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보통 핑계는 뭐야? 잘못했을 때 그걸 뭡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핑계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잘한 것을 겸손하게 얘기하기 위한 핑계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몸도 바로 본질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했음이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바로 옛 성현, 그 중에서도 맹자죠. 그쵸? 자, 옛 성현의 말을 인용을 해오면서, 그쵸? 바로 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옛 성현도 이런 말을 했다. 이걸 가지고 오면서 내 말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으니 이 말이 진실이다.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이 내용을 써서 큰 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글의 장작 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기라고 하는 갈래. 그렇죠? 기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무엇을 이에 기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그 기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역시 이 부분도 그렇죠? 학습활동 내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학습활동 같은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을 크게 이제 네 부분의 내용을 나누어 놨어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기에서는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고, 자, 승에 대한 이유는 바로 뭐다?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 부분은 바로 뭐다? 나를 잃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깨달음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서 새롭게 인식해보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작가의 깨달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적용하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이 글에서는 두 개로 나눴었죠. 바로 현상적 자와 본질적 자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죠. 자, 현상적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세속적인 현실에서 살아온 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현상적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황,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현실적 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반면에 본질적 자아는 바로 뭐다? 현상적 자아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의 글의 글쓴이는 뭡니까? 천하 만물 중에는 지킬 필요가 없는데 오직 나만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하 만물은
밭이나 집은 이제 지고 달아날 자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뭐다? 정원의 꽃나무와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책, 옷, 양식은 훔쳐 없앨 수 없다고 했죠. 즉, 걔네들이 훔쳐가는 건 일부일 뿐,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책과 옷과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앨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고, 그 다음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 세상의 이익,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 재앙, 유혹 등에 쉽게 흔들리고, 자, 그리고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나는 굳게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단원의 두 번째 지문이죠. 바로 산속에서라고 하는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라이덕 시인의 시정.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정리부터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당연히 형식의 얽매임 없이 썼기 때문에 자유시고, 개인의 감정, 개인의 깨달음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이죠. 자, 성격은 사색적, 사색이라고 하는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성찰적, 자신을 반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백적, 자신의 속에 있는 그런 말을 고백하듯이 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시라는 거죠. 자, 제재는 산속과 불빛입니다. 자, 주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라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 도치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긍정적 시효와 부정적 시효를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이덕 시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약간 그런 따뜻함 이런 걸 그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시인입니다. 알겠죠? 수필도 많이 썼고 시도 굉장히 많이 썼고 특히나 이번 뭐 202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고1등 교과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교일 바뀐 교과서에 나이덕 시인 작품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산속에서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삶에서 시련, 그렇죠? 즉, 뭐 외로움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죠. 자, 실제로 그 다른 현대 시 중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이제 그늘이 없는 사람이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이걸 나타내는 거고 둘 다 의미는 바로 뭐다? 인생을 살면서 뭡니까? 이런 고난 그 다음에 힘든 시련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바로 뭐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단정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불빛 자,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국어를 잘하려면 상상을 잘해야 돼요. 현대 시대는 특히나 알겠지?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그 한밤중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근데 저 길 끝에 뭡니까? 불빛이 보이면 어때? 굉장히 안도감이 느껴지고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느껴지고 저곳에 가면은 뭡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희망. 그 다음 위안, 그쵸? 그 다음 의지가 되는 존재를 나타내고 바로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뭡니까? 터덜터덜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바로 뭐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를 보도록 합시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그쵸? 자, 여기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다? 불빛과 대조되면서 바로 고난, 슬픔, 그 다음에 시련 같은 걸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고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불꽃과 서로 의미가 불빛과 대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둠은 바로 뭐다? 막무가내로 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우리가 의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다가오는 그런 고난, 시련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 맞잡을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련 속에서 위안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꼴 무슨 뜻이다? 바로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올려놓고 3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삶에서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시련을 겪어본 사람을 나타내고 여기서 밤도 역시 마찬가지 어둠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부정적 시어라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바로 이 작은 지붕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산속을 헤매는 사람한테 위안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즉 사람이 사는 인간을 나타내고 이것은 산속에서 헤맬 때 그런 인간을 본다는 것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여기서 어깨를 감싸준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이꼴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라는 거고 여기서도 역시 3년 전체적으로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연에 얘기합니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떤 존재? 산속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 즉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 혹은 뭐 우리 사회로 치면 소외된 이웃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뭐다? 이 불빛은 바로 뭐다?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를 쉬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대상을 편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를 잘하면 상상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산속에서 지금 밤이 돼가지고 어두워가지고 길이 어딘지 몰라서 길을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잠깐 그 뭡니까 길가에 앉아서 쉬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 사람한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상을 편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 먼 곳의 불빛은 화자는 바로 뭐다?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불빛은 바로 뭐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그렇죠? 힘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위안과 위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로해주고 위안을 준다는 것은 바로 뭐다?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잠깐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위안이고 위로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학습활동 내용을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 전개에 따른 화제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것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낀다고 1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는 바로 뭐다? 깨달음을 얘기를 하죠. 바로 어둠 속에서 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년에서는 바로 뭐다? 산 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 줄기보다 저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되어 주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깨달음은 바로 뭐다? 먼 곳에 불빛은 그죠?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에 담긴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줄친 식구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아까 살펴보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나그네를 쉬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바로 뭐다?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걸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삶의 길에서 시리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화자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단원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문학의 미적 기능 1의 1단에서 살펴본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형식적으로는 치밀한 구성과 언어의 리듬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내용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바로 새로운 사실의 인식과 발견해주는 재미 그리고 감동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 그렇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의 한 장르라는 거죠. 자 반면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인식적인 기능도 있는데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작가가 현실의 다양한 대상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발견한 의미와 결과를 담게 되고 독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또 새로운 방향으로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거죠. 자, 반면에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 바로 뭐다? 작품 속에 그려진 인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어떤 삶의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분별해 볼 수 있게 즉 옳은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다양한 삶을 접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성의 기회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게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교과서 1단원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없습니까? 그렇죠?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 교과서는 단원 뒤에 있는 그 작품들이나 이런 게 거의 1단원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어차피 뒤에 문제는 과제로 나가야 되니까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